제가 볼 때 가격 안정화를 위한다기보다 이제 들끓는 심리를 공급으로 좀 약간 해소시켜 보겠다라는 개념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 김광석 이 경제 읽어준 남자에 출연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거기다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반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역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뭔가 변하거든요. 새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에 가격이 안 뛴 지역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뛰었어요. 둔촌주공 지금 1만 2천 세대. 거기 1만 2천 세대가 풀리면 강동구 지역 일대 아파트, 송파 쪽에 이쪽 아파트들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다 풀 뜯어먹는 소리잖아요. 지금 둔촌주공을 정부에서 살려줬지 않습니까? 미분양 나고 했던 거. 그거 살려주면서 부동산 연착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연착륙이 아니에요 지금. 급상승이 온 거예요. 둔촌주공의 피가 10억 붙었어요. 그 주변 아파트 10억씩 다 올라갔어요. 호가가. 이게 그러니까 88 대책에서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많이 해야 돼요.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뻔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죠. 예. 서울 시내 지도를 놓고 딱 보면 아파트 들어설 지역이 보여요 눈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럼 거기 가서 땅 사놓으면 나중에 돈 벌겠네? 아니에요. LH에서 다 수용해요. 그러니까 땅 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 땅 사서 값도 제대로 못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보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그린벨트까지 대량으로 해제를 하면서 공급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는 의문점도 솔직히 하나 없지 않아 있고 왜냐하면 그 우리 후손들에 대한 보루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꼭 서울이 아니라 이 과천과 이 그 사당동 쪽 중간에도 땅이 많아요. 이 서울 언저리에 보시면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에 땅이 많아요. 지도를 놓고 보시면 나와요. 뭐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런 땅들을 개발을 하면 집 많이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면 그럼 지방에 있는 인원이 자꾸 서울로 몰려들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면 워낙 잘 아시니까 일기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 다가오지 않습니까? 넘은 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일기 신도시 전체를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줘야지 그 뭔가 분담금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용적률을 올려줍시다. 뭐 130%까지 올려줍시다. 기존 거보다 30% 더 올려준다. 그래서 좀 어떤 그 분양가를 좀 상계해보자. 분담금을 상계해보자라고 해서 올려주면 그만큼 거기에 인구가 30%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인구 어디서 오나요? 지방에서 올라오죠. 지방은 뭐예요? 소멸이에요. 그죠? 지방 소멸을 더 앞당기는 거죠. 앞당기죠. 그런데 자꾸 지방 살리겠다고 지방에다가 정책 지원금 주잖아요. 정책 지원금 받은 지방들 뭐 하는지 아세요? 저 3월 달에 지방 내려가 보세요. 온 천지가 벚꽃 축제예요. 그 돈 받아서 벚꽃 축제하면 사람들이 몰려서 벚꽃놀이 하고 논다고 거기서 지역에서 돈 쓰고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축제를 다 해요. 우리나라 벚꽃 축제만 아마 1,200개가 넘을걸요? 1,200개 쓰는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런다고 지방이 살아나느냐에 대한 의문점. 정작 지방을 살려야 한 정책들은 그렇게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뭔가 그 자리에 일자리를 만들고 뭔가 동력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결국 나중에 그 돈 벌어서 벚꽃 축제를 하든 밤꽃 축제를 하든 아카시아 축제를 하든 뭘 할 텐데 그냥 축제만 하면 오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기 신도시 얘기 나왔다가 얘기가 툭툭 튀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흥분하면 막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도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서울의 노후 아파트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적률을 다 올려준다고 쳐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칩시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세대에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우리 2세들의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기도 해요. 고층 아파트 재건축 됩니까? 그때 가면 또 1대1 재건축 안 합니까? 49층짜리 초고층짜리 이런 아파트 나중에 50년 뒤에 재건축한다라고 하면 100층으로 해야지 이게 이익하고 뭐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층으로 그렇게 지으면 나중엔 또 200층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꼭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택 정책을 해결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고 제 말은. 유럽에 가면 단층짜리 집이 많아요. 2, 3층, 3, 4층짜리 집도 많고. 근데 그들을 다 부셔가지고 용적률 올려가지고 건물 때려 짓지 않아요. 이태리 가보세요. 관광객 많이 온다고
용적률 올려가지고 건물 때려짓나? 안 그렇잖아요. 아니죠. 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택을 마냥 공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봐가지고 용적률 올려주고 인센티브 주고 더 빨리 재건축이 쉽게 해줘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1대1 재건축이 많아요. 일본은 중고주택의 개념이 있어요. 오래된 주택이 값이 싸죠. 왜냐하면 네. 계속 보수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예. 이 반대의 개념을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책가가 이걸 뒤집을 것인가,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그분이 나중에는 전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 너무 제가 거창한 얘기했죠. 아니요. 그런 말씀 너무 좋고요. 좀 불편한데 얼굴 보니까 괜찮아요? 아니 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많이 좋아하고요. 우리 독자분들도 예. 정책의 방향성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자꾸 제기해 주시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재건축 허용해주고 수직 신축 허용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되는데 두 번, 세 번 가능하냐? 두 번, 세 번 어떻게 하냐는 그럼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 안 살아있으니까 네가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이나 그러니까. 걱정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너무 한시적인 미래만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저. 그리고 이건 제가 20년, 21년에 했던 말인데요. 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는 건요. 예.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급의 양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공급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면 예.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 지금 2030 세대들이 나중에 누려야 할 그 자산 가치 상승분을 지금 미리 다 땡겨서 지금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 예? 물론 인구가 줄어들면 대도시로 사람들이 더 몰리니까 대도시의 부동산은 더 뛸 것이다라는 분들이 있고 그 말도 저는 동의합니다만 네.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 그렇게 다 부동산이 뛸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먼 미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예. 스텝을 그렇게 밟아야 된다고 보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당장 사람들이 데모하고 한시적으로 당장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언발의 오줌 느끼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끌려왔다. 이건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시장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 하는 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국면인데 또 이런 국면에 또 요즘 많은 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거나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세계에서 생겨난 하나의 신조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주가가 아니라 얼죽신. 얼죽신. 예, 얼죽신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얼죽신이라는 게 나온 게 이제 얼어 죽어도 신축 예. 아파트인데 사실 이게 왜 얼죽신 나왔냐면 네. 그 근본을 따져보면요. 구축 아파트 재건축이 힘들다라는 일단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네. 건축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비싸긴 하지만 네. 난 이거 들어가서 좀 더 길게 오래 살래. 네. 그러니까 얼죽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죽신의 지금 현재 이 부동산 매도 트렌드가 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이 얼죽신이 살아있다는 이것 자체도 네. 어쩌면 마케팅에 성공한 부동산 공급자들의 그런 그 마케팅 방법이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공급이 자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경기도 돌아가고 경제도 그래서 좀 돌아가는 면이 있는데 이게 공급도 과잉에다가 가격도 급등하고 그러면 부동산 공급자들은 돈을 벌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다 피폐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이유도 주머니 쓸 돈이 없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부동산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중국집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국 식당 하시는 분이 이제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예. 한 달 내내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임대료 내고 나고 직원들 급여 주고 나면 네. 이거 정말 남는 게 없다. 내가 이 장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임대료 주려고 장사하냐? 내가 네. 직원들 급여 주려고 장사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짜장면값 올라가고 짬뽕값 올라가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또 못 먹고.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과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부동산 월세나 이런 상가 그 임대 같은 경우 월세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여유 있잖아요. 네. 내가 임대료를 300만 원 내던 거를 내가 만약에 260만 원, 240만 원 내. 그러면 40만 원, 60만 원 남잖아요. 생각보다 예. 지금보다. 그러면 40만 원 가지고 난 김광석 만나면 밥 사줘야지. 예. 김광석이랑 만나서 맛있는 밥 먹어야지. 예.
그러면 맛있는 밥 어디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에 도는 거잖아요. 예. 아 그럼 이번에 가서 나 그냥 와이셔츠 하나 사야지. 음. 이렇게 뭔가 돈 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 머리 깎을 때가 됐는데 깎아야 예. 되겠네. 근데 보통 머리들 요즘에 안 깎아요. 저도 지금 머리가 지금 한 2달 동안 안 깎았고. 그러셨어요. 물론 뭐 바빠서 못 깎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입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소위 돈을 돌게 못 만드는 돈맥경과 같이. 유학 간 예. 딸을 유학 보낸 가장이 왜 힘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유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니까 돈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우리 경제를 사실상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 네. 그래서 너무 부양책만 쓰거나 예. 공급자에 유리한 어떤 여러 가지 음. 것만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 말로는 정책이 이 국민들 수분양자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겠지만 숫자가 더 많으니까 가만히 나오는 정책들 보면 계속 그 공급자의 시선이 더 많아요. 네. 물론 뭐 공급자들이 세금도 많이 내겠지만 네.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라는 네.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렇군요. 이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하락론자라고 말하는데 네. 저는 하락론자 아니에요. 네. 하락해라. 하락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냥 시장의 흐름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네. 저는 만약에 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사라 그래요. 값이 한 30% 40% 떨어졌는데 안 사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야죠. 네. 뭐 언제까지 떨어질 거예요? 집값이라는 게 이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30% 떨어지잖아요. 네. 나라 위기 옵니다. 예. 전 아파트가 다 은행 거가 되는데요. 예. 이게 가속화 붙는 거 아시죠? 주식이 아시니까. 예. 이게 주식이 한번 떨어지면요. 특히 우리 얼마 전에 한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8월 5일 날. 예, 네. 8월 5일인가요? 예. 검은 월요일.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공포에 의해서 더 파는 거예요. 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해서 팔아서 30% 떨어지잖아요. 얘가 40% 떨어질까 봐 32% 35%에 내놓고 팔아요. 네. 그럼 더 떨어져요. 예. 원래 이게 무서운 거야. 하방이 무섭고 상방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저는 그래서 제가 뭐 가격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자꾸 나누고 있는데 네. 사람들은 야 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왜 하락한다고 하락해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러면서 저를 이제 하락론자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하락론자든 상승론자든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예. 저는 그 개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은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들이 좀 엇박자가 난다거나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성하고 좀 안 맞게 흘러간다든가 오히려 시장에 좀 혼란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라고 저도 느껴지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손 한번 닦고 가시겠습니까? 손은 왜요? 이거 되게 좋은 물티슈입니다. 이 물티슈. 예. 잠깐만. 친한 동생이 예. 이거 저 PPL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제 PPL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무료면 친한 동생 사업 잘 되라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 소중한 물티슈. 이분이 좀 사업이 어려워요?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제 소중한 힘을 주고 물티슈, 싶어서. 예. 소중한 물티슈. 좋네. 예. 이걸로 세수도 돼도 예. 이렇게. 예, 여기 예. 또 뭐 있어요? 챙겨놨습니다. 이거 뭔데요? 받아가시라고요. 물티슈를 주셨구나. 집에 예, 물티슈 떨어졌는데 잘 됐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예. 고정 댓글 있어요 예. 이거에? 고정 댓글에 이거 올려놔요? 올려놔야죠. 그래요? 예. 후배 사업까지 도와주시고.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짜로요. 이래서 김강석을 사람이 좋아.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30대 네. 결혼을 하는데 집을 꼭 장만해서 꼭 아파트를 마련해서 집도 아니고 꼭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마련해서 가정을 꾸린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요즘에요? 그럼 결혼하지 말든가 약간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출산의 원인이죠. 결혼을 하려면 빨리 집을 마련해서 결혼을 준비하든가 네. 아니면 결혼하지 말든가 이거라는 거죠. 예, 이런 선택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흐름이.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요즘 그 고용노동 시장을 보면 그 청년층 쉬어스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냥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쉬고 싶다고 표기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중뿐만 아니라 그 인구가 늘고 있어요. 청년층 쉬었음이. 근데 그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30대, 40대, 50대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뭐 이 현상을 갖고 얘기하려면 뭐 또 1시간 걸리겠지만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그 일자리가 없으면 나는 쉼을 선택하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결혼에 대한 그 의사결정도 내가 충분히 지금 우리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 만큼 여유롭게 내 집 마련을 해서 결혼을 한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겠다라는 판단이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젊은 세대분들의 생각, 이 예. 싱킹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죠. 많이 뭐 어떻게 바뀌었죠. 바뀌었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에 가서 일하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 세대 또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먹고 살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또는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서 맞아요. 살 수 있는 걸 택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예. 이제 은퇴하는 세대분들의 자녀분들이 쉬었음, 예. 쉼으로 가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예. 경제 활동하는 인구에서 비용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인구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대들이 감당해야 될 부양해야 될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일도 안 하려는 청년들이 있다면 네. 더 한 명이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한 명을 케어하는 건 좀 쉽잖아요. 예. 근데 우리 둘이 2명도 힘들고 4명도 힘든데 지금 우리 둘이 아마 청년 1인당 10명은 케어해야 될 걸요. 근데 그중에 또 한 명이 쉰대. 네. 그러면 한 명이 20명 케어해야 되고 이런 예, 일이 벌어질 수 예, 있어요. 예. 저는 이게 걱정돼요. 네네. 이게 사실 미래가 좀 암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느 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네. 저는 이런 게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들이 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열풍이 있죠. 예. 예. 근데 요즘 2030 세대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과 관심을 너무 적극적으로 갖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갖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335면 모여다니면서 임장을 다녀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대충이 없어요. 얼마나 꼼꼼한지 한 달에 한 번씩 가격 추이를 자기들이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런 그 어플들 받아가지고 계속 체크하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거 가지고 등락률을 따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느 아파트를 사자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의논을 네. 나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부동산을 촉과 감으로 했던 게 있다면 요즘 그 MZ 2030 세대들은 정확하게 자기들끼리 데이터까지 만들어 가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두 가지예요. 아예 관심을 끊고 내일 아니라고 하는 청년들. 나 이제 몰라. 나 네. 몰라. 예. 이런 청년들. 또 하나는 이러다가 진짜 나 이거 나중에 뭐 루저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막 열심히 하는 청년들. 이렇게 딱 두 부류를 나누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부동산 상승 시기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보니까 청년 세대들 2030 세대들의 그 매수 비중이 한 30% 네. 정도 돼요. 40대가 가장 많은데요. 네. 그 바로 이어서 30대예요. 예전에는 50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30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는 근데 사실 그런 현상은 좀 고무적으로 봐요. 네. 좋게 봐요. 예. 왜냐하면 저도 경제 공부를 2030 때 제가 만약에 했다면 저 엄청나게 잘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저도 문외한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뭐 항상 시간 지나서 후회하는 거지만 돌이켜 보니까 왜 그때 그런 걸 몰랐지라는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20대 분들이 이런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시장에 뛰어들진 않아도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 채널도 저는 2030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들이 많이 봐야 그분들이 경제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쭉 가야 뭐가 이게 좀 더 융성해지잖아. 예.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시장을 볼 때 지금 2030 세대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나쁘게 안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30이 무슨 돈이 있어 부모들에게 다 물려받은 돈이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30 세대들 돈 잘 버는 2030 세대들이 많아요. 네. 여기 또 이분들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또 넘사벽이에요. 뭐 요즘 우리 흔한 말로 웹툰 작가라고 있잖아요. 네. 웹툰 작가들이 뭐 다 돈 버는 건 아니지만 비율이 아주 낮지만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근데 어르신들 그러죠. 만화 그려서 무슨 돈을 벌어. 이런 분들 옛날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직업에서 상상하지 않은 수익들을 올리는 2030 세대들이 많다. 그들은 고가를 그냥 질러서 산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인간의 욕구 중에 뭐 식욕, 성욕, 배설욕, 네. 뭐 수면욕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예. 뭔지 아세요? 뭡니까? 소속 욕구가 있어요. 소속 욕구. 예, 예. 내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살아 예. 라고 하는 그 단지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네. 얼죽신이라고 하고 뭐 얼주가 뭐 하잖아요. 네. 얼죽신 그 역시 소속 욕구가 발동했다라고 네.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욕구로 채워지는 예. 그래서 뭔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예.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 5060 예. 세대들이 던지는 물량을 2030 세대들이 다 받아서 빚을 떠안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중요한 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2030 세대들이 샀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드리고 말씀 감사합니다. 매슬로우 그 욕구 5단계설에서 그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뭐 소속 욕구를 보통 갖게 되고 그래서 뭐 소위 신축 아파트라든가 어떤 지역에서 또 안정감 있게 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 욕구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그 과도한 빚에 의존하지 않고 네.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겸손하게 20, 30대는 그때는 뭐 경제관념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또 국민들한테 웃음을 전해드리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 부셨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웃기는 것만 연구할 그러시니까. 예. 그때도 웃기는 거 연구할 때 조금 그걸 안 하고 경제 공부를 좀 했으면 내 김광석처럼 돼 있을 것이다. 아이고, 예, 그렇게. 김광석처럼 경제를 좀 많이 아는 사람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시간여 동안 진단한 이 경제 부동산 이 시장 전반에 이 상황 하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 어떻게 좀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메시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지가 한 25년, 30년 전인데요. 네. 그때 저는 항상 했던 생각이 이 많은 서울의 아파트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라는 고민 많이 했고 왜 내 건물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고민만 했지 뭔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민했던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사실은 내겐 결핍의 시간이었고 결국 나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읽어주는 그 최소한의 공부라는 개념은 나의 결핍이 무엇인가 부동산이라고 하자면 부동산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부동산 관련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권 사는 게 아니고 2권, 3권, 4권 사셔서 차례대로 한번 다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보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 어떤 재화를 갖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랑하는 여자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어떤 걸 내가 해주면 좋아한다. 다 알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핍을 갖고 있으면 그 결핍을 좀 채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부동산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핍을 그냥 나는 몰라라고 하지 마시고 네. 꼭 그것을 이렇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자산 가치로 소유할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는 코미디 유튜브 조금만 보시고 예. 저도 제가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아지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시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강아지 유튜브도 보면서 그 사이에 우리 김광석 경제 읽어주는 이런 채널도 좀 보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도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거기다 댓글 달아서 김광석 씨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주시고 이러면서 뭔가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책도 마찬가지로 저는 피해를 보는 분들 정말 눈물 많이 흘리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초적인 것만 좀 알았어도 거액의 자산을 날려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 때문에 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책 시간 되시면 많이 읽어봐 주시고 지금 교보문고에서 보니까 베스트셀러 가 되고 싶은데 아직 안 됐더라고요. 아, 예. 이 방송 나가면 바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고정 댓글을 통해서 책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참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수십 년 동안 그 웃음의 결핍을 느끼는 국민에게 웃음을 제공해 주셨다면 이 부동산 지식에 대한 결핍을 갖고 있는 또 많은 독자분들께 부동산에 관한 또 경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